뭐 성당 지을 때 무조건 도움 넣어야지. 그래서 모든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모든 성당에 다 도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은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도움이죠.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를린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을 가시면은 베를린의 위에 도움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 하나를 딱 보시면은 그냥 건물 하나를 볼 때, 도시 하나를 볼 때 그냥 보이지 않고요. 그 사회와 역사와 정치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스펙트럼이 돼서 쫙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건축을 할 때 제일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로마 제국과 그 이전의 그리스 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아치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콜로세움, 아퀴덕트 수로, 이런 수도교 같은 것들, 그런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치라는 건축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치가 만들어지니까 아치를 제자리에서 180도를 회전을 시키면 뭐가 돼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테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테온이 나왔더니 되게 멋있는 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종교 건축 지을 때 성당이잖아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다음에 성당 지을 때 무조건 도움 넣어야지. 그래서 모든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모든 성당에 다 도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은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도움이죠. 그게 딱 교회가 다 도움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성당들이. 그래서 거기 가시면 두오모라고 보통 부르죠. 두오모가 영어로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딱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상징인 공간이 국회의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도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거기가 민주주의 사회라서 평지봉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우리는 권력의 상징인데 도움 넣어야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추가해서. 그래서 이게 건축물 하나를 딱 보시면은 그냥 건물 하나를 볼 때, 도시 하나를 볼 때 그냥 보이지 않고요. 그 사회와 역사와 정치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스펙트럼이 돼서 쫙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건축을 할 때 제일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결국엔 그게 통찰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건축이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들은 다 다른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양한 수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통합할 데가 없어요. 근데 건축을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를 했더니 제가 초중고 때 배웠던 모든 잡다한 지식들,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시험 문제 못 봤어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쓰잘데기 없는 걸 내가 외웠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쓸모 있어지더라고요. 건축을 했더니. 왜 그러냐면은 연결이 안 된 게 없어요. 건축에는. 왜냐하면은 건축은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돈 벌면은 돈 제일 크게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가 건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한 사회에서 건축물을 만들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 일치가 될 때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그냥 웬만한 게 다 보입니다. 그냥. 그걸 또 건축을 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면 도시가 되잖아요.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다 거리가 모여지면 도시가 되는데 그것만 딱 보면은 그냥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결론을 너무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에펠탑 얘기를 잠깐 하면은 에펠탑도 보면은 이게 기술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둥이 넓게 하는데 아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치를 만들면 문제가 뭐예요? 2층짜리를 못 만듭니다. 기둥 간격을 넓게 하는데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단층짜리 큰 공간만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여러 층으로 돼 있는 것들을 기둥 간격을 넓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재료를 바꾼 거예요. 강철을 이제 철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맨 먼저 철이 쓰여진 거는요, 다리에 쓰였어요. 아이언 브릿지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다리가 점점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석탄 같은 거 실어 나르는 배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영국에서는. 그럼 그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기존의 것처럼 낮고 교각이 여러 개가 있으면 큰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높고 교각을 넓게 만드는 그런 다리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쇠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장에서도 쓰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급기야 수정궁이라고 그래가지고 1851년도에
큰 에이트리움 스페이스 같은 그런 걸 유리와 철로 거의 1년 만에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걸, 백몇십 미터 되는 길이에요, 건물을. 근데 그거를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요. 그게 최초의 제1회 엑스포예요. 그게 우리가 엑스포 열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월드 엑스포의 표시가 런던에 1851년도에 지어진 그 수정궁인데, 왜냐하면 산업혁명할 때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무슨 제품이 있는지 한 군데 모아놓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엑스포예요. 근데 1851년도에 영국에서 엑스포를 딱 만들어서 한번 세게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걸 딱 보여줬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우리도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0 몇 년이니까 1889년이니까 그때가 프랑스가 1789년도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그거보다 딱 100년 지난 1889년도에 우리도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공모전을 합니다. 엑스포를 하는데 엑스포 기념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공모전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높은 건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공모전에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때 당선된 안이 이 구스타프 에펠이 만든 이 에펠탑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370몇 미터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제일 높은 건물은 성 베드로 성당하고 피라미드가 다예요. 피라미드가 거의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150m 정도. 그래서 피라미드가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성 베드로 성당도 150m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높다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피라미드가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게 그 높이가 있으니까. 근데 피라미드보다 2배 이상 높은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높은 건물의 상징이 된 겁니다. 에펠탑이. 그래서 철을 썼는데 기존의 아이언 브릿지 같은 철은 주철이라고 그래서 우리 무쇠솥 같은 거예요.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단한 무쇠솥은 잘 깨져요. 근데 이 건물은 어때요? 이게 트러스로 해가지고 쫙 370m 높이를 만들었잖아요. 쇠로만 만들었죠. 그럼 남쪽 햇볕을 받으면요, 남쪽 쇠가 늘어납니다. 북쪽의 그림자 쪽은 안 늘어나요. 그렇죠? 그게 한 10cm 정도 차이, 7cm 이렇게 차이 난대요. 그럼 얘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팽창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철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연철이라고 약간 플렉서블한 유연한 철을 씁니다. 새로운 재료를 채택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다 그런 걸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 딱 높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 전에 만들어졌던 높은 건물들, 피라미드나 성 베드로 성당 다 뭐예요? 그 사회의 최고 권력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건축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일 높은 이 에펠탑은 이거는 시민들이 쓰는 건물인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1800년대 후반에 엘리베이터, 오티스라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개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다 웬만한 거 오티스 박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막 들어갑니다. 그걸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한 게 이런 에펠탑 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370m짜리를 만들어 놓고 왕의 상징물로 썼으면 별 의미가 없었을 텐데 일반 시민이 올라가서 다 내려다보는 권력자의 시선을 가지게 했다는 게 일단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걸어 올라가게 했으면 아무도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아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가 높은 건물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회의 진짜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를린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을 가시면은 베를린의 위에 돔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돔은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서 안에 보면 이렇게 램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펠탑에서 하던 전망대 같은 걸 여기다 만든 거예요. 제일 높은 건물을 시민들이 누구나 가고, 더 좋은 거는 그 전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내려다보면 국회의원들의 그 회의실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항상 감시를 당해야 되는 존재고 너희들은 우리 밑에 사람이다. 이거를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의 디자인은 그 사회의 생각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기술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경험해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경험한 사람과 이런 베를린 국회의사당 건물을 경험한 시민은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흉내내려고 우리나라 세종시에도 행정 그 복합 건물이 있거든요. 부처가 10몇 개 연결되어 있는 발몰이라는 그런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에 그
기본 개념이 뭐였냐면 그 부처 위 지붕을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을 발 아래 두고서 산책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정원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못 가게 막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어떤 사회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이런 건물이 나오는 거죠.